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해 265억 달러, 약 40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최대 기록이던 중국 알리바바의 조달액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공모 가격도 전날 한국 증시 종가보다 3% 높은 149달러로 결정됐습니다. 통상 ADR 공모가는 본주보다 낮게 책정되는 관례를 깼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첨단 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이번 상장은 증시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이닉스는 조달한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첨단 설비 투자에 쓸 계획입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큽니다. 공모자금 265억 달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에 필적하는 규모로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던 외환시장에 든든한 안전판이 됐습니다. 글로벌 자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기업에 돈을 대는 미국 증시와 달리 정작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자금원이 돼야 할 한국 증시는 심각한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9곳으로 1년 전 23곳보다 61% 급감했습니다. 기존 상장 기업들의 유상증자도 얼어붙어 자본 조달 창구라는 증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근본 원인은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 단기 차익에 몰두하는 투기적 투자 문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정부는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상장 문턱을 높이고 유상증자를 규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출시를 주도해 한국 증시를 널뛰기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시장으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면 주가가 폭락했거나 당국의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한국 증시를 향한 경고장입니다. 증시가 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투기장처럼 방치된다면 더 많은 우량 기업이 한국을 떠나 해외 증시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상장, 증자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가 우대받는 세제 제도 개혁으로 증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 과정을 보면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국민 의견 수렴이란 명분을 쌓기 위해 요식행위를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보유세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차등과세, 초고가 주택 가격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등 7가지 토론 의제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토론회의 방향과 답에 대해 청와대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토론회 일정도 촉박합니다. 정부가 매년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온 것을 감안하면 대토론회가 끝나고 불과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의 비판이나 현장의 우려가 제기돼도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세금 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는 야당 비판대로입니다. 토론회 초점이 세금에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옥죄자, 매물이 잠기고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뛰는 부작용만 키웠습니다. 그 실패의 전철을 다시 걷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토론회가 정해진 각본대로 세제 강화 명분만 쌓는 자리가 된다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국민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듣는 척만 하는 토론회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1명이 14일 특정 범죄에 대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기원,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 등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친명계와 원내 지도부 의원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당론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보안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입장을 밝힐 경우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실제 강성 지층에선 이 의원들에게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쓴 이들의 용기를 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 반면 강경파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과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검사에게 그렇게 걱정되면 중수청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론자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은 실소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에 관여할 권한을 주자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생업에 바쁜 피해자에게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 은폐 시도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질문에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라고 했는데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은 지금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다른 한쪽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문제라고 합니다.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합니까? 진실의 순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이들의 장담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대가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면 이들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게 내렸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했습니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풀었습니다. 출금 조치를 내린 지 석 달 만입니다. 그 사이 특검은 두 사람에게 소환 통보는 고사하고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출금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2차 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4월 브리핑에서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 실체부터 규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한 의원 등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수사는 거의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무슨 수사를 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슬그머니 출금을 푼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특검은 지난 4월 이 수사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진술회유 의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도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했던 특검도 갈 길을 잃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수사를 시작했던 권영빈 특검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 사건 수사에선 빠졌습니다. 이화영 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특검에 들어가 이 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사에서 빠졌다고 이 모든 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의 진상을 언젠가는 밝혀야 합니다.